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라고 느끼시나요? 그렇게 상상한 금액이 생긴다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제적 자유라는 말의 숨겨진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자본주의 특유의 구조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업의 마케팅 언어와 사회적 기준에 노출된 건지도 모른다. 경제적 자유의 기준에 대해 말할 때 혹자는 10억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30억이나 50억을 외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많이 벌면 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돈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쓰고 싶은 것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듯 보인다. 이는 남들이 제시하는 수치에만 골몰하거나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부추기는 이상적 삶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인 듯하다. 이 때문에 목표로 삼은 액수는 점점 커진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조차 모호해지고 눈덩이같이 부풀어버린 목표를 좇느라 5년,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무조건 큰 액수라는 목표가 또 다른 노예 상태를 낳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단히 큰 액수를 벌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극도로 바쁘게 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여유나 인간관계가 무너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 모은 돈이 정말 나를 만족시켜주는지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보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10억만 벌어도 난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다가도 그 10억에 다다르면 그래도 30억은 돼야 진짜 자유라고 생각이 바뀐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욕망의 사다리를 오르는 느낌이 들고 애초에 꿈꾸던 마음의 평온과는 점점 멀어지는 흐름이 보인다. 비슷한 이야기는 과거부터 철학자나 심리학자의 경고를 통해서도 간간히 전해졌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불안 욕망의 희소성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절대적 액수에서 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만족은 쉬워진다는 뜻이다. 그 말이 무조건 인생을 극도로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부풀어 오른 채로는 만족에 다다르기 어렵다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를 예로 많이 든다. 서울에서 최소 35평 아파트 정도는 있어야 내 가족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넓은 평수에서 느끼는 안락함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마음의 위안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친구나 지인이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마치 나도 그 수준을 맞춰야만 뒤처지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서의 삶이 꼭 만족스럽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몇몇 사람은 적은 평수의 빌라나 월세 집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물론 어느 정도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생활이 편해지는 면은 있다. 그렇지만 편의와 여유가 어느 순간부터 남들의 눈에 비치는 성공의 척도와 뒤섞여 버리면 진짜 내 생활에 필요한 면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차, 옷, 여행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경차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벤츠나 포르쉐를 타지 않으면 무언가 뒤처지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정말로 그 차종이 내가 원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주는 만족감이 커서인지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이런 남의 욕망을 욕망하는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다. 시장에서는 브랜드와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한다. 이 차를 사면 성공한 사람이 된다 같은 메시지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반복된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는 점점 더 고급스럽고 비싼 물건을 원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점차 빚이 늘어나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어도 이상하게 멈추기 어렵다. 내 삶이 금융기관이나 대출의 노예가 되는 순간 자유를 갈망한다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갈증만 깊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러한 소비 패턴은 결코 우리를 자유로 이끌지 못한다. 오히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돈을 갚기 위해 더 오랜 시간 노동해야 하는 상태가 이어진다. 희망했던 은퇴 시기도 멀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라는 자책과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허탈함이 쌓여서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저 함께 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는 태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자동차 마니아일 수 있다. 엔진의 소리, 디자인의 미학, 브랜드가 지닌 역사와 기술력 등을 진심으로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우 비싼 차량을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취향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마음속으로부터 자동차라는 기계 예술에 매료되어 그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는 절약을 해도 불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차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벤츠를 타야 남들에게 우와 소리를 듣는다 같은 이유라면 그 차량은 실제 만족보다 거품이 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때는 거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이 핵심이 된다. 그니 아껴 살자는 말이냐라고 단순화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다. 진짜 내게 중요한 몇 가지를 남기고 그 외에 남들이 주입한 기준이나 허영심으로 부풀어진 항목들은 걷어내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인생 전반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고 결국 경제적 자유의 목표액 자체도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해마다 유럽을 몇 번씩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막상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집 앞 산책길에서의 여유임을 깨닫는다면 여행비에 대한 지출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등장하는 반론도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아무도 내 가치를 몰라주는 삶은 너무 외롭다라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누군가가 말하는 인기와 인정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인기란 귀한 물건을 가졌을 때 주변에서 우아하고 부러워하며 순간적으로 몰려드는 시선을 뜻한다. 반면 인정은 내가 가진 신념이나 능력 혹은 취향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데서 오는 깊은 감각이다. 진짜 인정은 내가 모닝을 타든 중고차를 타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이해해주는 데서 나온다. 그렇지만 인기 위주의 삶을 추구하면 점점 더 높은 기준을 쫓게 된다. 모닝에서 중형차로, 중형차에서 수입차로, 다시 더 고급 라인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그 끝은 어디에도 없다. 열심히 일해 겨우 목표했던 차를 샀는데 친구가 더 좋은 차를 뽑으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비교하는 삶을 계속해야 한다면 경제적 자유와는 먼 길을 가게 된다. 여러 심리학자는 일상에서 무인도 실험을 해보라고 말한다.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면 굳이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가 필요할까? 누가 볼 사람이 없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꼭 갖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 물건에는 나만의 진짜 취향이나 의미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구태여 원하지 않는다면 혹시 그동안 남들의 기준에 끌려다녔던 건 아닌지 살펴볼 만하다는 시각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바람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누구나 풍족한 삶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그 돈으로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서 진짜 기쁨을 느끼는지 점검해보는 과정이 빠진 상태라면 결국 무작정 큰 액수를 좇으며 허탈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가볍게 여겼다가 고된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젠가 30억을 모아야 해라는 막연한 다짐을 십수년째 붙들고 살면서도 그 30억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오직 지친 몸만 남는 시기다. 아파트 평수나 차종, 해외여행 횟수 등은 대개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사회적 과시가 개입하기 쉬운 항목이다. 따뜻함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생각해보면 행복은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결론에 자연스레 다가갈 수 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분수라는 공식도 있다. 내가 기대하는 욕구가 분모이고 실제 충족된 상태가 분자로 표현된다고 할 때 분모가 너무 크면 분자가 아무리 커져도 만족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때 분모를 줄이는 방식이 곧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발상의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결코 궁핍한 삶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게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의 가치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앨런 머스크의 일화도 종종 그 예시로 거론된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하루에 1달러로 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실험해본 이야기가 있다. 이 극단적 설정은 곧 그가 먹는 문제만큼은 그리 큰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다고 알려진다. 그 덕분에 나머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쉬워졌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물론 누구나 이처럼 초단위의 절약을 실천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돈이 많고 적음에 앞서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 수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해방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큰 액수를 모으겠다는 접근은 때로 비현실적일 수 있다. 최근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옛날처럼 단기간에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한때 있었던 부동산 버블이나 특정 자산 시장의 급등기가 다시 찾아올지 확신하기 어렵다. 게다가 설령 찾아온다 해도 대다수 사람은 그 파도를 제대로 타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만 떠안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치는 종종 좌절로 이어진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가끔 경제적 자유는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으로 돌아서는 사례도 늘어나는 듯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내게 과도하게 씌워진 거품이 무엇인지 살피는 과정이 있다면 생각보다 경제적 자유가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거품을 제거한 뒤 내 실제 욕구가 선명해지면 필요한 액수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고 한다. 이는 절약 지상주의나 극빈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클래식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차를 구입하거나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반면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매번 명품 가방을 사 모으는 삶은 어느 지점에서 공허함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없는 상태에서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달려들면 똑같이 돈을 벌어도 허무함이 가시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남들을 사치스럽다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질구질한 절약만이 해답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누구나 각자 인생에서 의미 있게 여기는 요소가 다르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불필요한 거품은 덜어낼 때 우리는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반대 의견도 짚어볼 수 있다. 어떤 이는 그래도 최소한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비는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아예 소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도 있고, 자녀 교육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들기도 한다.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은 분명 중요하며 무조건 소유를 줄이자고 말하기에는 얽힌 사정이 복잡하다. 그래서 더욱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필요와 진짜 내 욕구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가령 4인 가족이 살기에 34평 아파트가 안정감을 준다고 느끼는 사례를 보자. 아이들의 방이 필요하고 거실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를 돌이켜보지 않은 채 무조건 사람들이 선망하는 지역의 고평수 아파트여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달려드는 경우다.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시선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본질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꼭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야 한다는 생각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여행은 삶의 큰 활력소로 작용한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풍경을 경험하면서 얻는 기쁨이 엄청난 동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실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남들은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에 떠밀려 갈 수도 있다.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 혹은 주위 시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 여행이 정말 자유를 선사할지 의문이 생긴다. 이처럼 삶의 여러 요소에 깃든 거품을 걷어낼 때 우리는 꽤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더 나아가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자유를 얻는 길은 의외로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욕망의 규모를 재점검하는 데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건 생각만큼 많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생각 외로 쉽게 만족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허무주의나 소극적 태도와는 다르다. 오히려 진짜 내 욕망을 명확히 알기에 거기서 충분히 큰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선명해지면 이를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시간도 훨씬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반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흔들리는 상태라면 애써 번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막연해지고 만족감도 흐릿해진다. 그러다 보면 자꾸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강박만 남는다. 어떤 이는 이 과정을 자본주의의 감옥에서 스스로 덫에 걸리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아주 많은데도 여전히 노예처럼 산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사생활이 전혀 없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만 인생을 쓰거나 SNS에 과시할 사진을 올리려 온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례를 보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부러움을 받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지만 정작 마음은 허전할 수 있다. 잔고는 많아도 내면에서 발견되는 안정감은 적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을 인기라는 허망한 목표를 줬다가 길을 잃은 상태라고도 표현한다. 따뜻함과 사려 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길 가치가 있다. 자유인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그니 여긴다. 그러나 다른 시선으로 보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인일지 모른다. 내 기준과 취향을 뚜렷이 알고 기업에 과장된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야말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게 한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다만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무겁지 않은 울림을 준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기 같은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 있다. 살고 싶은 주거 형태, 타고 싶은 차량, 먹고 싶은 음식, 배우고 싶은 취미,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고 싶은 시간 등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쭉 써본다. 그 다음 이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내 진짜 욕구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남들이 만들어준 기준에 의존한 것인지 스스로 자문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평소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목표나 소비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특정 영역에선 충분히 투자하더라도 그 외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절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평소엔 중고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다가 특별히 좋아하는 고급 요리를 위해 기꺼이 돈을 아끼지 않는다. 혹은 평소에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원하는 책이 나오면 책값만큼은 아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내 삶에서 더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만족을 준다. 한편 거품을 제거할 때 마주하게 되는 심리적 허전함도 있을 수 있다. 오래도록 광고나 사회적 시선 속에서 형성된 이미지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나는 포르쉐에 관심이 없었지만 막상 남들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상황도 떠오른다. 이럴 땐 머릿속으로라도 무인도를 떠올리거나 내가 진짜로 얻고 싶은 기쁨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남들의 시선을 끊어보기,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SNS 계정을 잠시 정리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소비 이야기에 과도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렇게 남의 소리를 줄이면 내 안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소망을 더 뚜렷이 인식하게 된다는 경험담도 있다. 여기서 누군가는 다시 그런 마냥 생각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반면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결정이 오히려 더 빨라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정말로 클래식카를 사랑한다면 언젠가 부자가 되면 사겠다라고 막연히 미루지 않고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그 목표가 분명하니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것도 거부감이 덜하다. 반대로 그렇게까지 열망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면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명확해지니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자유를 찾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후기가 나온다. 대형 커뮤니티나 SNS 댓글란을 보면 언제나 이 주제는 뜨겁다.
그래도 35평 아파트 정도는 필요하다. 아무리 그래도 외제차 정도는 타야 운전의 즐거움을 느낀다. 등 다양한 개인의 경험담과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각자 인생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점이다. 아파트를 꼭 넓은 평수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이유가 정말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데 의미가 있다.